야, 이 개새끼야! 야! 안녕하세요. 저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남편은 타고난 사업가였습니다. 대기업이 택배 운영을 시작하는 초기에 남편은 인터넷 발전의 영향에 택배 시장도 커질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기업과의 계약 체결로 인하여 5년간 운영했던 택배 회사는 그야말로 저희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되었어요. 정직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신뢰 덕분에 저희 회사는 늘 활기가 넘쳤답니다. 직원들도 모두 20분 가까이 되었는데 저희는 그들을 단순한 직원이 아닌 하나의 큰 가족처럼 여겼어요. 매년 명절이면 직원들의 가족까지 챙겼고 회식 자리에서는 늘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든든한 사모님 역할을 하며 제 인생의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행복은 1997년 겨울 IMF라는 생소한 단어가 뉴스에 나오고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래처들의 부도가 꼬리를 물었고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 당시 어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밤낮을 새우며 회사를 살리려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저희는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20명의 직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통보해야 했답니다.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나중에 꼭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저도 남편도 알 수 없었어요. 회사는 어음 때문에 하루가 지날수록 더 큰 빚더미에 올랐고 남편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매일 밤 술에 의지하며 괴로워했고 결국 저와 어린 두 아이를 남겨둔 채 홀연히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의 충격과 배신감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와 산더미 같은 빚 앞에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키워야 할 엄마였고 남편이 평생을 바쳤던 이 회사를 지켜야 미래가 보였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이 악물고 일어서기로 결심했어요. 가장 먼저 택배차 단 한 대만 남겨두고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부터 시작해서 결혼 때 시어머니께 물려받았던 폐물까지 모두 헐값에 팔아치웠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향해 안타까움 대신 차가운 손가락질을 했답니다. 저렇게 고생할 거면 그냥 파산하는 게 낫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그런 비난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아이들의 엄마이고 제 스스로가 이 가정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는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 했어요. 새벽에는 얼마 없는 택배 배송을 했고 낮에는 회사에게 연락을 하여 퀵 배송을 띄웠답니다. 다시 밤에는 낡은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며 매일 한숨을 쉬었어요. 제 몸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힘을 냈죠. 하지만 빚은 좀처럼 사라질 줄 몰랐어요. 오히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 숨통을 조여왔답니다. 그래도 저는 미친 듯이 일해서 얼마 안 되지만 빚과 원금을 조금씩 갚았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이 회사를 지켜냈고 두 아이를 꿋꿋하게 키워냈습니다. IMF의 여파는 정말 길고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 한순간도 옛 직원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빚을 갚는 대신 회사의 재기를 위해 투자를 시작했죠. 전국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 상태가 괜찮은 중고 택배차 5대를
겨우 마련했어요. 트럭을 직접 몰고 다니며 낡은 차들을 하나하나 카센터에 가서 점검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저는 옛 직원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돌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연락이 닿은 직원들은 이미 다른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거나 저희 회사가 재기하는 모습을 보며 응원하면서도 월급 문제 때문에 돌아오기 어렵다는 답변을 전해왔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마련한 중고차 5대는 운전할 사람이 없어 주차장에 덩그러니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독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허황된 꿈을 꾼 것일까? 회의감이 밀려왔고 차들이 놀고 있는 주차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던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어요. 바로 그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연들이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제 인생이 곧 큰 전환점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요. 저는 그때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빚 갚고 힘겹게 택배차까지 마련했는데 옛 직원들이 다들 퇴짜를 놓으니 작은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건가 싶더군요. 사람이 없으니 차는 그냥 고철 덩어리처럼 놀고 있고 다시 모든 걸 접어야 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절망의 끝에 섰을 때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리더라고요. 비가 후두둑 내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문 밖에서 우산을 쓴 두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는 중년 남성과 그 옆에 서 있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바로 옛 직원이었던 최 씨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밝아지면서도 극도로 불안해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반가웠지만 덜컥 겁도 났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최 씨의 사연은 정말 뼈아픈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IMF로 일자리를 잃은 후 그도 닥치는 대로 일용직을 다니셨대요. 그런데 몇 년 전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해 다리를 심하게 다쳤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예전처럼 힘쓰는 일은 이제 꿈도 못 꾸게 된 거예요.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죠. 사정이 그러니 생활은 더 엉망이 되었답니다. 옆에 있는 아들은 이제 막 군대에 전역했는데 눈빛이 정말 총명했어요. 가진 건 없어도 똑 부러지는 기운이 느껴졌죠.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은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옛 동료에게서 제가 직원들을 다시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아들과 함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온 이유는 일을 할 수 제 아들과 같이 거두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저는 최 씨를 3년 넘게 봐왔습니다. 그이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정직했어요. 그 시절에 저희 회사가 클 수 있었던 건 화려한 능력보다는 이런 우직한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아들은 주눅이 든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총명함이 선했습니다. 저는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에게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쩌면 이분들이 온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금고로 가서 현금 2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최 씨는 제가 선뜻 200만 원을 건네자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사모님, 받을 수 없습니다.
라며 저는 단호하게 그 돈을 최 씨의 손에 쥐어드렸어요. 그 돈을 드리면서 이유를 설명했어요. IMF가 터졌을 때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퇴직금이라고 했어요. 늦게 줘서 제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제 마음도 전했습니다. 제 말에 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셨어요. 그들에게 2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겠죠. 돈을 받고도 최 씨는 혹시라도 제가 취직을 거절할까봐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 불안감을 단번에 털어주고 싶었습니다. 2주 뒤에 저와 함께 꼭 일을 해주세요. 제 말에 최 씨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몇 번이고 90도로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오랜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돈과 시간은 잃었지만 저는 사람을 얻은 거예요. 저는 최 씨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운전 경험이 있는지, 컴퓨터는 좀 다룰 줄 아는지. 아들은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전역했고 운전병 겸 개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문서 작업도 능숙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 씨 아들이 운전도 하고 컴퓨터도 서류 업무도 할 수 있다는 소리에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그동안 사무 업무에서 실수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매번 배송지를 잘못 입력하거나 회계장부에서 착오가 생겨 밤늦게까지 홀로 끙끙 앓았죠. 컴퓨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고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 하지를 못했어 힘들었어요. 저는 운전과 배송은 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잘할 수 없었기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딱 그 시기에 필요했었습니다. 최 씨 아들이 제가 해왔던 업무를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예감했어요. 최 씨 부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요. 그리고 밖에 고철덩이처럼 세워져 있는 택배차가 보였어요. 최 씨 부자를 채용하고 2주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참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나 제 기대만큼 열심히 해주지 못하면 어쩌나.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나는 사람을 믿는다. 특히 최 씨의 성실함을 믿는다. 그렇게 매일 새벽을 맞았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택배일이 새벽부터 시작되니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열기도 전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최 씨와 아들이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5시가 아닌 새벽 4시부터 나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쌀쌀한 새벽 공기 속에서 그들이 꼿꼿하게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분들의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구나. 저는 이들이라면 이 회사를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었어요. 추운데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하니 최 씨 일하고 싶어서요. 라는 간결한 대답이 돌아왔죠. 저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들에게 택배 물류의 기본 흐름, 거래처별 특이사항, 그리고 저희 회사의 운영 방침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최 씨 아들이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사실을 알고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사무 업무의 고충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배송사고가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오는지, 장부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기본 교육이 끝난 후 저는 최 씨와 함께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경험이 있었지만 5년 사이에 배송 시스템이나 지역 사정이 많이 바뀌었으니 함께 현장 감각을 익혀야 했어요. 저는 트럭을 몰면서도 운전병 겸 개원 출신이라는 최 씨. 아들이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계속 신경이 쓰였죠.
혼자 둔 것에 마음이 걸렸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배송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알던 낡고 지저분한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리정돈은 기본이었고 구석구석 말끔히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묵은 먼지 냄새 대신 깨끗한 새것 같은 냄새가 났죠. 단순히 청소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에는 제가 며칠 밤을 새워도 엄두를 못 냈던 자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업체별 리스트, 품목별 재고 현황, 거래처, 연락처 등이 엑셀 파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늘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의 충격과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최 씨 부자를 같이 일하기로 한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을요. 함께 점심을 먹는 내내 저는 최 씨 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 셋은 그날 오후 내내 함께 택배 일을 인수인계하며 앞으로의 업무 분담을 확실히 했어요. 그날 저녁 늦었지만 저는 사무실에서 최 씨 부자와 정식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최 씨는 계약서에 찍힌 연봉과 특이사항연일에 특별 보너스 지급을 확인하고는 감사함에 그만 눈물을 글썽였죠. 저는 최 씨에게 아들 앞에서 눈물이 뭐냐고 농담했어요. 근엄하고 멋진 아빠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죠. 아들 또한 연신 고개 숙여 인사하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저와 함께 이 회사를 다시 세워갈 소중한 동반자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확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들을 믿고 이들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씨 부자가 저희 회사에 들어온 이후 저희 회사는 거짓말처럼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늘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최 씨 아들이 만든 엑셀 시스템 덕분에 배송 실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배송 사고가 줄어드니 클레임도 사라졌고 클레임이 사라지니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졌죠. 제가 그동안 밤마다 혼자 끙끙대며 매달렸던 회계와 사무 작업은 이 친구의 손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최 씨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최 씨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아들이 운전을 전담하고 최 씨는 주로 물품 상하차와 고객 응대를 맡았는데 고객들은 최 씨의 친절함과 깍듯함에 감동하곤 했어요. 저희는 신속함과 정확성 그리고 친절함까지 갖추게 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거래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옛 동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다시 자리를 잡고 직원들에게 높은 연봉과 보너스를 약속했다는 얘기를 최 씨가 전 직원들에게 자랑을 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이 다시 같이 일하고 싶다며 한 분이 더 찾아왔고 그 뒤를 이어 가정이 있는 다른 직원 2명도 저희 회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주저없이 그들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빚도 갚고 직원들의 월급도 밀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늘어나자 저희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크게 도와준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 단독 계약이었습니다. 옛 직원이었던 박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는 IMF 때 퇴사 후 가진 재능과 열정으로 사업을 일으켜 세워 제법 큰 제조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성공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박 씨는 저를 찾아와 물류 보관과 정국, 택배 운송을 저희 회사와 단독으로 계약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사모님은 제 욱하는 성격으로 사고 칠 때마다 사장님께서 저를 내치실 때 저를 끝까지 저를 감싸주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되시고 제가 잘 될 때 진작에 연락드리려고 했었는데 쉽지가 않아서 이제야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와 단독 계약을 하시죠. 이 계약은 저희 회사 매출의 가장 큰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은 것이 결국 돈을 벌어다 준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직원들에게도 말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었어요. 덕분에 저희 회사는 나날이 거래처와 개인 택배 건수가 늘어났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직원이 총 15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중 3명은 자재 관리 및 창고 관리를 전담하고 12명은 고정 택배 일을 맡았죠. 이제 회사는 너무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어요. 저는 또 다른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택배차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물류를 보관할 창고를 지을 것인가. 저는 이 중요한 결정을 저 혼자 내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이 회사의 성공을 함께 만든 동반자였으니까요. 긴 토론 끝에 저희는 창고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창고를 지어 물류 보관 사업까지 확장하면 기업 고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회사는 이제 지역의 중견 물류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외주 요청은 기본이고 대기업의 고정 물류 지원 문의까지 들어왔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저는 계속해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했어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순간순간 계약 파기, 반송건, 주인을 알 수 없는 상자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지혜롭게 헤쳐나갔어요.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저희 회사의 미래는 눈부시게 밝아 보였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드라마라는 것을 저는 잠시 잊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로 지은 창고에서는 물류가 가득 쌓여 돌아가고 있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활력이 넘쳤죠. 저는 새벽에 나와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그때 제 평화로운 일상을 산산조각 내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사고 소식이었어요. 저희 직원들의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는 종종 있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씨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울먹이는 감정을 꾹 참는 듯한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이 서려 있었죠.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구나. 뭔가 엄청난 일이 터졌구나. 저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보험회사를 부른 다음 곧바로 사고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지만 차는 속도를 낼수록 더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너무 예감이 안 좋아서 저는 초조함에 어떻게 운전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최 씨 아들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회사가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택배차 옆에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심하게 긁힌 채 서 있었고 그 앞에서 최 씨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양쪽 얼굴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저는 충격으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최 씨 아들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 아이는 손발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제게 죄송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 상태였죠.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분노와 흥분으로 치미는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며 저는 상대방 차주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상대 차주는 딱 봐도 거만함이 온몸에 배어있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많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팔로 냅다 밀쳐내더군요. 아줌마는 또 뭐야? 택배회사 사장이야? 이게 어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저희 직원을 향한 멸시만이 가득했어요.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상대 차주가 저와 말싸움을 하려는 순간 최 씨 아들이 저를 지키려고 앞을 막아섰고 상대방은 최 씨 아들의 뺨을 서슴없이 때린 것이었어요. 아들이 넘어지면서 흙바닥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었죠. 저는 그때야 최 씨 아들의 뺨이 왜 그렇게 빨갛게 부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 자식 같은 직원이 모욕과 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분노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 회사 첫 직원인 최 씨 가족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이런 험한 일을 겪게 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저는 겨우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보니 그들이 더 심각한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사고 비율이 몇 대 몇인지는 블랙박스를 봐야 알겠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 차량이 차량가만 무려 5억 원짜리인 신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덜컥 겁이 났어요. 상대 차주는 이성을 잃고 저희를 계속해서 협박했습니다. 저희 택배차에 붙어 있는 회사명을 뚫어져라 보더니 이 회사를 당장 망하게 하겠다. 너희 거래처들 가만 안 두겠다. 싹 다 끊어버린다. 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더 심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저희에게 단독 물류 계약을 해준 박 씨의 물건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업체였던 거예요. 만약 그들의 협박대로 박 씨와의 큰 거래처가 끊긴다면 저희 회사는 다시 회사가 경영에 큰 타격이 있을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직원 15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죠. 저는 큰 거래처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에 손이 떨렸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저는 차량 상태를 살폈습니다. 차는 앞 범퍼부터 뒷문짝까지 심한 기스가 생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대 차주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신은 내 직원을 폭행했고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보험 처리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최 씨 아들을 데리고 급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불안감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큰 거래처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도 컸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고 뺨까지 맞은 최 씨 아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걱정되었어요. 최 씨 아들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울었고 최 씨도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그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없을 겁니다. 일찍 퇴근하고 오늘은 푹 쉬세요. 남은 배송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그들을 돌려보내고 남은 배송을 하면서 제 직원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시간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저는 남은 배송을 처리하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릎 꿇고 울고 있던 최 씨. 아들의 모습과 거래 끊겠다며 협박하던 상대 차주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죠. 회사가 힘들어질지언정 내 소중한 직원들의 자존심만은 절대로 잃게 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박 씨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박 씨와의 단독 계약이 끊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이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박 씨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연락도 드리지 않고 불쑥 찾아갔지만 박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어제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최 씨 아들이 폭행당한 일부터 시작해 상대 차주가 저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 그리고 그가 박 씨 물건을 판매하는 단독 업체라는 것까지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더군요. 저는 박 씨가 예전부터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시절, 때로는 그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일이 여러 번 틀어질 뻔했었거든요. 제가 늘 옆에서 다독여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박 씨는 수화기에 대고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새끼야. 당장 쳐와. 개새끼야. 듣기 민망할 정도의 거친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편을 들어주는 박 씨의 분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끝나고 박 씨는 저를 보며 사모님, 그놈 제 사촌 동생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사촌 동생이 그동안 제 사업을 등에 업고 얼마나 오만하게 행동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얼마 후 하얗게 겁에 질린 모습으로 박 씨의 사촌 동생이 허겁지겁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박 씨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사촌 동생의 뺨을 몇 차례나 때렸습니다. 최 씨 아들이 당했던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무릎 꿇게 했죠. 저는 그때야 가슴속에 응어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촌 동생은 잘 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차는 보험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내 소중한 직원, 자식 같은 최 씨, 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한 그 모멸감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 씨는 사촌 동생을 향해 더 무섭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차 무슨 돈으로 샀냐? 네가 이 회사에서 번 돈으로 샀냐? 사촌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 씨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모님은 제 은인이셨습니다. 어려울 때 저를 믿어주셨죠. 하지만 이놈은 제 믿음을 배신하고 사모님의 직원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봐줄 수 없습니다. 박 씨는 사촌 동생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고소장이 접수될 것이라고요. 회사 영업비밀 유출, 매출 대금 횡령, 미수금 조성 등 그가 저지른 모든 부정을 걸어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는 내가 스스로 고치고 사모님 회사에 피해가 일절 없도록 해야 내가 나중에라도 살아남을 길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이라고 선포했답니다. 이 상황을 겪으며 박 씨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최 씨 부자를 기다렸습니다. 박 씨와의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보험 접수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박 씨 사촌 동생이 직접 사과할 일은 없겠지만 그가 구속될 수도 있고
최 씨 아들이 당했던 모욕을 그대로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자동차 수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함께 말했습니다. 최 씨 부자는 오히려 죄송하다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 일이 마무리가 되고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와 더욱 정신없이 일에 매진했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저희 회사에 가져온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박 씨 사장 덕분에 최 씨 아들의 사고 사건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우리 회사에게 가장 소중한 직원인 최 씨, 아들이 겪은 정신적인 모멸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최 씨 아들이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박 씨는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가혹할 정도의 처벌을 내렸어요. 판매점 운영 체제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사촌 동생에게는 형사건은 취하하고 민사소송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제게 알려왔죠. 박 씨는 사촌 동생에게 사회가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물론 그 사촌 동생을 완전히 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조관리직 낙하산으로 넣어주었지만 낙하산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밑바닥부터 엄청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죠. 저는 박 사장님의 단호함과 책임감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 씨가 예고 없이 저희 회사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박 씨와 마주 앉았고 최 씨 아들이 직접 커피를 타왔어요. 박 씨는 커피를 마시며 최 씨 아들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저에게 저 친구가 그때 그 아이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죠. 박 씨는 제게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촌 동생이 물러난 후 판매점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서류 업무가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회계 장부부터 시작해서 물류관리, 재고, 파악까지 모든 서류 업무가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취업 구인을 계속했지만 마땅히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혹시나 해서 지나가다 저를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 씨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없으면 저희 사무 업무는 다시 엉망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결심했어요. 나는 이 아이의 더 큰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저는 박 씨에게 딱 한 명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주저없이 최 씨 아들을 추천했어요. 아직 어리지만 우리 물류회사의 복잡한 서류 업무를 혼자서 책임지고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자랑했죠. 박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박 씨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옆에서 보고 배워서 최 씨 아들보다는 빠르지 않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이제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의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언제까지 이 작은 회사에만 붙잡아 둘 수는 없겠다고요. 저는 그 친구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농담 삼아 말했어요. 이 친구 능력이 좋아서 연봉이 높을 겁니다. 잘 맞춰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만 있어서 칙칙하니 저도 능력 있는 여자 경리 한 명 뽑아야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 씨 부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의 스카웃 제의를 전했어요. 최 씨 아들은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최 씨 아들을 설득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너의 능력을 더 높게 인정받고 더 큰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나의 진실된 마음이다. 최 씨도 아들에게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니 박 사장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응원했어요. 결국 최 씨 아들은 저의 진심 어린 설득에 박 사장님 회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인수인계할 것도 없다고 했지만 자기가 미처 시간이 없어 미루고 있던 업무 개선 사항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 달 뒤에야 박 씨 회사에 입사했어요. 인재를 보내는 일은 아쉬웠지만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때쯤 저는 새로운 여자 경리를 뽑고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안정되고 행복한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픈 숙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능한 최 씨 아들을 보내고 새로운 격리를 채용하여 정신없이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행복만이 가득할 줄 알았죠. 그런데 IMF 전부터 저희 회사에서 일했던 옛 직원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배송 중에 사장님과 똑같이 생긴 분을 본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모든 신경은 그 직원이 말해준 장소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통화가 끝나자마자 직원이 말해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술에 중독된 듯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은 채 길거리에 누워서 잠든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남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자신감 넘치고 유능했던 사업가 남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초라함 그 자체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데려가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빚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인데 제가 다시 나타나서 이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건 아닐까 염려했어요. 이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용기가 있을까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남편을 바라봤을 때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잠결에 잠시 깨어났어요. 그는 술을 또 한 모금 마시고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갑 속에 있던 5만 원권 5장을 꺼내 남편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희미한 눈으로 제 얼굴을 보더니 나의 그리운 사람이네 하고는 다시 술에 취해 잠들었답니다. 아마도 깨어나면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거나 기억조차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대로 남편을 길거리에 둘 수 없다고 결심했죠. 저는 옛 직원에게 부탁하여 주말에 함께 그 장소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노숙하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없었어요. 내가 너무 늦었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울며 후회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15년 만에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꽤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안았고 제 품 안에서 억눌렀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과의 짧은 인사를 하고 저희 둘만의 시간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남편은 고백했어요.
한 달 전 제가 잠시 깨어났을 때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을 느꼈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제가 그를 포기하게 하려고 주정뱅이인 척 다시 잠든 척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다시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빈 옷 수거함에서 맞는 옷을 찾아 매일 냇가에 가서 씻고 몸을 정돈하며 기다렸다고 했죠. 저는 감격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자신이 준 돈으로 고급스러운 도장을 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장? 남편은 이발을 하고 구두를 샀지만 그가 제게 비린내가 난 이유가 있었어요. 노숙자 신세였던 남편은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어 매일 냇가에서 씻어야 했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다시 만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마침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과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아이들이라는 말에 남편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와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줘서 미안하다고 대성통곡했죠. 저는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깔끔한 옷을 사입고 목욕탕에서 씻고 이발 후 아이들과 극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죠. 그 후 남편은 저와 함께 다시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유능함과 저의 꼼꼼함이 합쳐지니 저희 회사는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특히 몇 년 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희는 남편의 기민한 판단력 덕분에 엄청난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었죠. 지금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IMF로 인한 비극이 저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의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소중한 남편과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답니다. 주변 분들의 따뜻한 도움과 저의 꺾이지 않는 의지 덕분에 저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